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귀엽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시기랑 세금계산서가 왜 차이 나는지, 차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좀 빠른가요? 느린가요? 졸리신가요? 졸리네요. 많이 졸려 보이던데. 여기까지는 법인세법, 부가세법, 기업회계 기준을 설명했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각 계정별로 설명을 할 건데, 각 계정별로 법인세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기업회계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기업진단지침, 기업진단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에 기업진단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지금 일부분만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계정들도 되게 많은데, 규정들이 그 규정들은 사실 우리가 실무에서 접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다 뺐고, 부채 부분도 다 뺐어요. 아까 실질 자본을 구하는 산식이 실질 자산에서 실질 부채를 빼는 건데, 우리 그 장부에 잡혀있는 부채는 무조건 다 실질 부채다 라는 가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부채는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시작해보면, 현금은 뭐 기업회계기준이랑 법인세법에 뭐 이슈 없죠. 뭐 현금 사실 우리 쓰는 거 다 없는 거잖아. 없는 거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요. 뭐 빵꾸 나는 계정 맞추려고.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법이랑 기업회계기준은 설명을 따로 할 게 없고, 이거는 이제 기업진단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어떤 계정에 들어가 있든지 현금을 다 모은다가 1번이고, 두 번째로 그 모아진 현금들이 실사, 현금 출납장, 이런 서류들을 통해서 실제로 있는지가 확인이 된다면 재무제표에 계산한 금액 인정을 해줄게, 실질 자산으로. 단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면 그게 실제 있어도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럼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1%가 넘는 금액이 실제로 현금으로 쌓여 있다면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예금으로 넣어버리겠죠. 현금은 뭐 이슈가 없고, 두 번째 계정이 예금인데, 예금은 되게 중요해요. 그냥 뭐 법인계좌 기말 12월 31일 날 1억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평가해야 되는 기준들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법인세법 회계 기준 뭐 없죠. 이슈 없죠. 그냥 법인명의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죠. 막 우리 스타밸류가 어디 막 다른데 뭐 다른 회사 거 법인 계좌 거 가져와갖고 예금에다 막 재무제표 올려놓고 이러진 않죠. 법인 계좌에 있는 예금 계좌, 그거에 대한 이제 예치금을 보는데, 기업진단지침에서는 이 네 가지 서류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금명세서라고 하면은 뭐 예금 계좌 내역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의 진단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 사업문도 말을 봐요. 그래서 최근에 결산한 게 19년이니까 19년 12월 31일 날 이 만약에 예금 계좌가 1억 5천이 있다. 그러면은 재무제표에 1억 5천이 잡혀 있을 것이고, 실질 자산을 판단할 때 1억 5천을 다 인정을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31일을 포함해서 앞에 든 뒤든 상관없어요. 30일 동안의 평잔을 계산한 금액을 가져와라. 그래서 만약에 1억 5천 잡혀 있었는데 평잔을 보니까 평잔이 뭐 한 1억 2천 정도 되더라. 그러면은 그 평잔을 넘어가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평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30일은 앞뒤로 하든 뭐 앞뒤로 하든 뒤로 하든 앞뒤로 하든 회사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회계금 나와 있고, 그래서 중간에 12월 30일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실무상 30일을 채우려면 12월 2일부터인가? 2일부터 예치해서 31일날 끝내든지, 31일날 예치해서 1월 29일날 끝내든지
또는 뭐 1월 한 15일쯤 예치해서 12월 15일쯤 예치해서 1월 15일까지든지 어쨌든 무조건 12월 30일이 낀 30일간의 예금 평잔을 계산을 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그게 만약에 재무제표에 제시된 예금보다 낮다면 넘어가는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 두 번째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진단 기준일 전후 60일간의 거래 실적 증명서. 이것도 계좌 내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실태 조사를 받게 되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야 10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계좌 내역 가져와 이러거든요. 앞뒤 6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보냐,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자본금이 부족해서 예금을 11월쯤에 빌렸어요. 11월 빌려갖고 12월 중간쯤에 빌려서 이제 딱 12월 31일 찍고 30일만 딱 유지한 다음에 평잔 계산에 뭐 이상 없게 유지를 하고 바로 이제 줘버렸어요. 빌린 데다가. 그러면은 이 60일간의 거래를 봐서 이게 너네 빌린 거다 라고 보여질 때는 그것도 부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거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60일 동안은 예금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평자는 30일만 계산을 하되 거래 내역은 60일을 본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평잔 계산하는 기간이랑 거래 내역 보는 기간이 다르다는 거는 인지를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진단 기준이 현재 신용정보 조회서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질권 설정이라고 해서 예금을 담보로 어떤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권이 설정됐으면 그 예금은 그 회사가 마음대로 못 쓰는 상태가 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금은 당연히 부실자산으로 즉시 출금을 못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 신용정보조회서를 가져다주고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예금 전에 2억이나 있으시네요, 자본금 맞겠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실제 조사 나와서 예금 평잔 내역서 가져와 했더니 그보다 낮아갖고 자본금이 안 나와서 영업정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회사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담당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예금은 단순히 예금 잔액이 아닌 평잔을 꼭 계산해봐야 된다. 잠깐만. 평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아실 거라 믿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아실 거. 평잔 간단한 개념 설명할까? 안 해도 될까? 하세요. 단타로 처음 듣는. 네. 그럼 평잔의 개념을 한번 설명. 평잔의 개념을 따라 쓰는데, 내 계좌에 어제 10,000원 있었고, 오늘 15,000원 있었어요. 그러면 이틀의 평잔은 얼마지? 나누기. 10,000원 더하기 15,000 나누기 2죠. 그러면은 12,500원. 더해서 나누기. 네, 평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30일이니까 1일부터 30일까지 쭉 잔액을 다 더한 다음에 30일로 평균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평잔. 세 번째,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은 이제 대표적으로 건설사가 갖고 있는 유가증권이 건설 면허를 이제 등록을 하려면 그 건설공제조합에 일부 돈을 내야 돼요. 이 돈은 이제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그 건설공제조합에 주식을 매입을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 주식을 매입하면은 법인은 어쨌든 이 주식 1년 동안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당금도 매년 받아요. 그래서 계정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가장 타당하고, 가끔 어떤 회사들은 그냥 출자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다 따로 기재를 해놓기도 하는데, 회계상 계정은 매도 가능 증권이 맞아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금도 매년 이제 저희 손익계산서에 배당 수익금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
우리 그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도 사실 전세공제조합 가능하거든요.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 조정 시간에 혹시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나요? 안 했어요?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라는 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은 이익이익금을 처분해서 나오는 배당이잖아요. 그 이익이익금에는 이미 법인세가 한번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부과된다 해서 그 부과되는 거를 이중과세를 조정을 해줘요. 근데 그 이제 세무 조정하는 방법이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이라는 방법이고 뭐 크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상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인 재무제표를 보면 유가증권이 여러 개가 있는 회사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건설사라고 할지라도 대표적으로 공제조합 출자금 있고 그 외에 뭐 이 회사가 어떤 뭐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에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제 어떤 회사는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법인이랑 공동으로 도급을 하기 위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오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유가증권은 되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냥 딱 쉽게 말하면 공제조합 출자금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뭐 이상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건 다 부실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가결선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 이거 빨리 뭐 팔아서 예금화를 하든지 해라 라는 액션을 우리가 권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제조합 출자금 대표적으로 갖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특수목적 법인의 지분증권도 실제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건설사인데 다른 건설사랑 공동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그 법인에서 나오는 공사 수익을 각각 주식 비율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래 구조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증권이니까 취득한 주식이니까 그거는 건설업의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는 의미인데 요거는 일단은 소명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실태조사가 나오면 이 법인 주식을 왜 갖고 있냐, 주식이 무슨 내용이냐, 주주명부가 어떻게 되냐, 기타 등등의 서류를 다 입증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외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실질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부실자산입니다. 그리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이제 뭐 회계적으로 봤을 때 매도가능 증권이라고 아까 말했고 매도가능 증권은 매년 평가를 해줘요. 회계상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이제 건설면허 등록을 하려고 100만 원을 내놨어. 주식으로 출자금으로 100만 원 내놨는데 2019년 12월 31일 결산하려고 딱 그날 그 공제조합 출자자수 증명을 떼보니까 좌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가 금액이. 그래서 100만 원을 난 넣어놨는데 지금 12월 31일날 보니까 이거의 가치가 110만 원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회계상 재무상태표에는 그 지분증권의 가치를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려줘야 되고 그게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고 회계 기준으로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계정, 자본 계정을 써서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을 자본 계정에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회계 기준이고 이 회계 기준대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사실 자산의 임의적인 평가증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두 가지 세무 조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10만 원에 대한 입금 산입, 소득 처분은 기타 처분을 해주고 법인세법에서는 그냥 원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자산의 감액을 해줘야 돼서 송금산 및 마이너스 유도의 두 가지 조정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소득금액 조정할 때는 이 마이너스 유도, 입금산입 기타 두 가지 조정이 들어가 있고 자저물표에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요거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했을 때 혹시 이거
영주 씨 이해 가시나요? 네? 어려워요? 네. 어렵다는데 그냥 넘어갔다. 해주시면서. 어렵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됐어요. 이거는 나중에 그거 안 하잖아요. 네? 그거 안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안 아니 하죠. 근데 해야 돼. 왜냐면 만약에 이 회사 자본금이 1억 5천짜리 회사인데 한 10만 원 비어. 근데 이거 해봤더니 10만 원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 나중에 만약에 실태조사 걸렸는데 한 20만 원 비었는데 이걸 안 해놨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만 됐으면은 기준자본이 맞았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떨어지는 거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올라가 있거든요. 처음에 출자했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필수 사항이라고 봐요. 작은 금액이라고. 기준 그 산업 건설 기준 때는 재무제표만 보는 거고 조정 사항은 안 보는 거고. 조정사항은 상관이 없는 게 기업 진단에서 실질 자산으로 뭘 인정해 주냐? 이 기말 시가예요. 외도 받는 기말 시가로 자산 가액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계정 그래서 유가증권은 가장 제일 기억해야 될 거는 동료조합 출자금. 출자금을 무조건 평가한다. 평가손익은 회계 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반영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정이 대여금인데 대여금은 되게 우리가 자주 쓰는 계정이죠. 포괄적인 그냥 모르는 내용 다 빼내 넣는 계정. 그래서 이제 대여금에는 가장 큰 이슈가 가지급금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을 높게 설정을 해야 되니까 어디서 돈 빌려갖고 잠깐 잔고증명서만 찍고 다시 내보내는 경우. 이때는 그냥 아예 처음 법인 설립과 시작부터 그냥 가지금 갖고 시작하는 법인들이죠. 근데 건설업체 중에 이런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가지금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를 생각해보면 항상 최초에 납입한 자본금이 자기 돈이 아니야. 그래서 가지금을 항상 이제 깔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최초 설립은 제대로 했는데 매해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자본금은 안 맞고,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어. 그럼 비용 처리할 수 없는 출금된 금액을 그냥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달아놓는 경우, 그런 것들도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자주 하는 일이기도 한데 이제 증빙이 없는 출금, 이거를 가지급금 처리할 거냐 뭐 증빙불비 가산세를 물고 비용 처리를 할 거냐에 있어서 저는 가산세를 내더라도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맞다 봐요. 근데 그 비용 처리를 하려면 증빙이란 게 간이영수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조차 없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출금한 거는 사실 그거는 가산세를 내고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출금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돼서 보통 건설사들 보면은 자산 중에 한 최소 50% 이상은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곳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가지급금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가지급금은 그냥 다 부실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1월 건설업 딱 가결산 자본 검토하려고 가결산을 해봤는데 회사에 예금을 2억을 넣어야 돼요 라는 말이 나올 때는 회사의 가지급금이 최소한 2억은 있어야 이 회사에 2억을 넣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산이 다 빵빵빵빵빵빵인데 그냥 2억 넣어야 돼요 라고 하면은 2억 들어온 거에 상대 계정을 뭐로 잡을게요? 없어요. 잡을 게. 예금이 들어오는 순간 그게 부채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급금이 없는 회사에 예금을 넣으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여금은 회계상은 다 인정이죠. 누군가에게 뭐 이유가 있이 빌려줬든 없이 빌려줬든 대여해준 금액이니까 이거는 회계상은 무조건 인정이고, 법인세법상 대여금에 대한 이슈가 뭐가 있죠?
인정. 가지급금 인정이자 있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그냥 뭐 인정이자 계산만 해서 알아서 잘 계산해 놓으면 거기서 또 뭐 따로 터치도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급이자 송금불산일이랑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차이점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다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특수관계가 무관하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무조건 잡게 돼 있지만 지급이자 송금불산일은 특수관계가 있냐 없냐를 따져요. 특수관계가 있고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만 송금불산일 하게 돼 있다. 그 특수관계 여부를 꼭 따져봐야 된다. 업무 무관인지 아닌지랑. 그래서 대여금 보면은 기업진단 지침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유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부실자산. 요거 가지급금이죠 이게.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 그래서 여기서 겸업자산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겸업자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업진단 지침에 나와 있는 건설업의 자산을 실질자산으로 보고 만약에 어떠한 법인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 두 번째는 뭐 건설자재 도소매업.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건설자재 도소매업에서 나오는 매출 매입 자산 부채는 모두 다 겸업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겸업자산만큼의 자본을 재무제표에서 그 회사가 먹고 있을 것이고 그 먹고 있는 자본은 우리가 기업진단 기준자본금 검토를 할 때 여기에 실질자산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겸업자산 부채는 그래서 따로 빼줘야 된다. 그래서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대여금은 가지급, 인정이자, 계상이 필요 정도. 그냥 재무제표에 대여금 있다 그러면 그냥 부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두 가지 해주는 회사 없잖아. 한 번도 못 봤죠? 주택자금 대여해주는 회사 봤어요? 난 한 번도 못 봤어. 착한 회사는 없어. 다섯 번째로 매출채권인데 일단 뭐 회계상 매출채권 건설업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채권 대표적인 게 뭐죠? 공사미수금이죠. 회계상 당연히 뭐 인정할 거 말고 자시고 얘기할 게 없죠. 그냥 영업활동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세법상으로도 아무런 이슈가 없어요. 단 그 세법상으로 하나 뭐 따지자면은 우리가 대손사유가 충족된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로 대손금을 떨 수도 있고 또는 조금 이제 금액이 큰 곳들은 부가세법상 대손세액 그 세액공제도 한번 검토를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대손세액공제는 사실 좀 리스크가 있어서 건들진 않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금액이 크다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냐를 한번 따져보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주는 것도 거래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거예요. 실제 그 거래가 맞다면 부가세만큼 추가 부담을 한 거니까. 그래서 세법상은 뭐 볼 거는 그 정도 있고 기업진단지침에서는 일단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공사수익금인데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해놓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소명할 때 그냥 그 계정만 보고도 겸업자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건설업 같은 경우는 자산에 외상매출금이 나오면 안 되고 공사미수금을 계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일단은 원칙은 공사미수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돼요. 왜냐면 실제로 공사해주고 돈 못 받은 거니까 당연히 우리의 받을 수 있는 권리고 그거는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해줘야만 하겠죠. 근데 가끔은 아니고 많은 경우에 이제 자본금을 돈을 넣을 게 없어서 예금을 빌려올 돈이 없어서
막 이제 손익으로 맞추는 회사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저 세금계산서 뭐 1억 5천 끊을게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끊는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 받아야 될 돈이 1억 5천이 생겼다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재무상태표에 채권으로 공사미수금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2년 이내 발생한 공사미수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하되, 2년이 넘어간 거는 이게 뭐 거짓말로 끊었던 거든 아니면 실제로 돈을 못 받았건 아무튼 그거는 이제 자산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2년이 지난 거는 부실자산으로 봐요. 그래서 밑에 사례를 들어왔는데, 우리 올해 이제 결산 내년 3월에 하다 보면은 2018년에 발생된 공사미수금은 무조건 2년이 넘어가죠. 18년 12월 31일 날 발생했어도 20년 12월 31일 날 2년이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무조건 부실. 19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공사미수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죠? 20년 결산할 때까지는 2년이 아직 경과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실질자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사미수금을 한번 추적을 해요. 그 기술자명 검토할 때 2018년에 채권이 이게 있었고 이게 20년까지 남아있구나. 그러면 그 남아있는 거는 부실자산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기준자본금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부족한 금액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11월 가결산할 때 한 번씩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재고자산은 얘기할 내용이 좀 많은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건설사의 재고자산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게 1번이 원재료, 2번이 아까 말했던 미완성 공사, 3번이 건설 용지.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해야 되는데 세로로 하면 음량이 올라가요. 가로로 해주세요. 세 가지의 재고자산이 생겨요. 건설업을 영업하다 보면. 또 운명하셨거든요. 아하. 음식으로 하나 해주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원재료부터 보면은 회계상 원재료가 남아 있으려면 실제로 건설 현장에 이제 투입하려고 사놨는데 12월 30일 딱 보니까 아직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원재료가 회계상으로 원재료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원재료를 사면 바로바로 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원재료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회계상으로 세법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그 이제 실태조사를 나오시는 분들은 원재료가 있다면 일단 대거품을 물죠. 그래갖고 당연히 실제로 취득한 원재료가 있다면 남아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실질자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실제 그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다들 알고 있고 그게 재무제표에 잡혀 있다면 실태조사 담당자는 갖가지 서류들을 요청할 거예요. 그래서 뭐 원재료 수불도 대장 가져와라. 이거 뭐 언제 취득했냐? 이걸 왜 취득했냐? 이거 얼마나 남아있냐? 돈 보냈냐? 안 보냈냐? 뭐 이런 것들을 현장일지, 뭐 실사, 금융자료를 이제 제출을 해서 이게 진짜 실제 있었다 라고 입증을 할 수 있으면 인정이 되지만 실무상으로 원재료를 남겨놓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원재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는 원재료를 매입을 하긴 했지만 다 투입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비용 처리가 바로바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단기공사업가로 아까 말했던 인도기준 공사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미완성 공사라는 계정으로 당연히 자연적으로 내려가겠죠 원재료가. 그래서 미완성 공사에 대한 기업진단 지침을 보면 완성기준 수익인식 회계 처리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고 법인세법도 인정을 하고 있고 기업진단 지침도 이렇게 생긴 재고자산 미완성 공사는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회사의 뭐 법인세, 기준자본금 등등등등 다 검토해서 어떤 현장은 진행 기준으로 가고
어떤 현장은 완성 기준으로 간다.